수소기체하고 이제 산소기체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무르가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사실 수소기체가 관여하는 반응이 사실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수소기체가 관여하는 반응은 사실 반응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소기체가 너무 재빨라. 왜냐하면 수소기체는 무거운 기체예요, 가벼운 기체예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기체 중에서 제일 가볍죠. 제일 가볍기 때문에 수소기체는 막 도망 다녀요. 막 도망 다녀서 다른 애들이 쫓아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만약에 수소기체가 열린 공간 속에 있잖아? 열린 공간 속에 있으면 수소기체가 혼자서 으악 우주 끝까지 가버려. 그래서 다른 애들이 못 쫓아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열린 공간 속에서 수소기체가 노출이 되면 사실은 반응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식의 무슨 그릇? 이런 식의 무슨 그릇? 자, 이건 무슨 그릇이에요? 어떤 타입의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이잖아요. 닫힌 그릇 속에서 반응을 시킬 때는 그릇이 닫혀 있으면 수소기체라고 하더라도 도망 못 가. 도망 못 가겠지. 그런 데선 반응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밀폐된 공간에서 수소기체가 누출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으악 도망갔던 수소기체가 벽을 탱 맞고 다시 돌아오겠죠. 그럼 이때부터는 얘가 다시 돌아오면서 다른 상대 반응물이 있는 경우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소기체가 반응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반응을 해버리면 그때 엄청난 발열량이 있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원 생활할 때 실제로 옆 실험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3명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실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나는 화학과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대학원에서 을 마치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뉴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9시 뉴스에 지금 서울대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 뭐지? 우리 건물 바로 옆이야. 왜냐면 요즘은 화학과가 다른 데로 옮기긴 했습니다만 옛날 화학과가 쓰던 22동 건물이라고 동 이름이 22동인데 그 건물 길 바로 옆에 그 조그만 걸어다니는 오솔길이 있어요. 그 옆에 원자핵공학과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원자핵공학과가. 그 원자핵공학과에서 쓰던 그 슬레이트 가건물, 왜 그 콘크리트로 지은 정식 건물 말고 이게 슬레이트라고 판넬이라고 하는 건물 있잖아요. 공장형 뭐 이렇게 뭐 창고 짓고 하는 그런 소재. 그걸로 지은 가건물이 한 2, 3층짜리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 다음날 가보니까 폭삭 내려앉았더라고요. 폭삭.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었으면 뿡 하고 어마어마한 상황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 원자핵공학과 대학원 학생들이 실험을 하다가, 이건 어디까지는 내 추정인데 수소기체 발생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원자핵공학과니까 핵반응에 대한 생각을 주로 했겠지. 그러니까 그게 그 핵반응을 하는 것 중에서 뭐 이렇게 붕소나 뭐 이렇게 얼루미늄 이런 애들이 그 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반응에서 중성제 감속제로 쓰는 녀석들 중에서 주변에 물이 있으면 수소기체를 만들어낸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이제 핵반응이 아니고 화학반응인 거지. 근데 원자핵공학과 사람들이니까 화학반응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이런 나만의 추정이에요. 만약 화학과 학생이었으면 화학반응이 민감하니까 신경을 많이 썼을 텐데 그게 실험하다가 그 밀폐된 공간에 수소기체가 쌓였을 거고 누군가가 뭐 이렇게 담배라도 피다가 라이터를 하다가 이제 뻥 터졌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학생 3분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사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윤지씨 여기 사람 그 실험하다가 사람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심각하죠. 무슨 말이냐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학에서 실험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알겠죠? 그 안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하튼 그래서 어쨌거나 이 수소기체가 밀폐된 공간 그리고 촉매
촉매. 무슨 말이냐면 촉매. 이 촉매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곧 뒤에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이 촉매를 활용해서 여기 있는 이 수소기체가 산소랑 반응을 하는 문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반응이 잘 안 되는 수소기체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밀폐된 공간에 촉매까지 써서 H2O를 만드는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슨 연구를 하고 있냐면 바로 반응 속도. 알겠죠? 그러면 우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속도 법칙을 적용해 볼 수 있죠. 속도 법칙. 자, 그 속도 법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짜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나요?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각각 P라고 쓴 건 무슨 표현이겠어요? P라고 쓴 건 각 성분들의 부분화. 보통 반응 속도를 농도들로 많이 표현을 하지만 기체온합물에서는 그 농도를 부분합으로 대신할 수 있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분합 속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난데없이 이런 식으로 포함시킨 요 녀석은 바로 뭐겠어요? 속도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반응식 요거기 때문에 반응식에 반응물이 수소기체도 있고 산소기체도 있단 말이에요. H2O2. 보이시죠? 저놈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H2O2가 여기서 각각의 부분합이 있을 거고, 그 부분합에 대해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지. 그리고 이때 위에 있는 요 M, N 얘들은 다 반응 차수일 거고, 기본적으로 저 속도 법칙에 나오는 반응 차수는 어떻게 구하는 게 기본이죠? 반응 차수는 어떻게 구하는 게 기본이죠? 실험 데이터로부터 구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의 조건에서는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다시.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짜잔.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저거. 자, 뭐를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 있는 요 속도 상수 보이시죠? 이 부분을 요렇게. 그 다음 이때 요 수소기체 있잖아요. 수소기체. 요 부분을 온팡 상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나와 있는 모든 조건에서 수소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돼요? 수소기체의 압력은 일기압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기체와 관련된 반응 차수가 뭐인지는 지금 당장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반응물 중에서 하나를 고정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잘 봐요. 또 잘 봐. 여기 실험한 조건을 보면 반응물이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잖아요.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인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그 양이 어떻습니까? 한쪽이 압도적으로 크고 한쪽이 압도적으로 작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반응이 100%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다 없어져도 얘 역시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만 변할 테니까 이거는 값이 변한다는 얘기에 거의 고정적이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한쪽의 농도를 극단적으로 작고 극단적으로 크게 만드는 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한쪽 농도가 고정된다. 고정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런 테크닉을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죠. 뭐 수도 몇 차 반응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는데 반응물이 여러 개일 경우 하나를 고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차수를 판단할 때 이렇게 한쪽은 양을 크게 한쪽은 양을 작게 이런 테크닉을 쓴다. 기억나죠? 기억나죠? 좋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속도 상수를 어떻게 쓴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으로 바꾸어 쓴 겁니다.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으로 바꾼 것이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현재 촉매를 사용한 것입니다. 첫 번째 1. 활성화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매를 쓰기 전후는 반응 메커니즘이 달라지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이유를 한번 쓰자면 반응 경로가 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촉매를 쓰기 전후는 반응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져 버려서 속도 상수에 있는 이 활성화 에너지 저게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정촉매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고 속도 상수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원래 수소기체는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랬잖아요.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린데 그때 그 반응 속도를 빨리 해주기 위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를 증가시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반응 속도 상수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위에 있는 요 A라고 하는 녀석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잦음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녀석이 사실은 보통의 경우는 별로 잘 따지지 않거든요. 보통의 경우 잘 따지진 않는데 저 잦음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바로 분자 간 유효 충돌 확률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혹은 반응물들과 촉매 사이의 충돌 확률을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상 반응물들이 충돌을 할 때 충돌을 한 다음 기존의 결합은 해리가 되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분자들끼리 충돌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 방향은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와 달려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반응 리액션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야 좀 뭐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냥 유효 충돌이라는 개념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도록 하자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충돌이
만약 촉매를 활용하게 되면 반응물들과 촉매 사이의 충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 자증률이라고 하는 녀석에 그런 것들이 관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잘 봐. 반응물들과 촉매 사이가 충돌이 된다. 반응물들과 촉매 사이가 충돌이 된다. 그러면 이 말은 충돌을 통해서 촉매가 반응을 도와서 생성물이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응 속도가 빨라짐을 의미하는 거겠지.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반응과 촉매가 충돌을 잘한다. 그러면 보통 촉매는 정촉매의 경우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걸 뜻하니까 그럼 뭐 더 잘 충돌을 잘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촉매 표면적이 이게 커지면 속도 상수가 같이 커질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항상 표면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뭔가 속도 측면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캠프파이어 예를 들면은 캠핑 가서 불 붙여 본 적 있어요? 캠핑 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땔감에다가 불을 붙인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사실 통나무 이런 애들은 사실 불 잘 붙어요, 잘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화력이 충분히 올라가면 엄청 뜨거워지면 뭐 걔들도 잘 타겠지만 초반에 불 겨우 붙이려고 할 때 통나무 대놓고 성냥불이 안 붙어요. 무슨 불 안 붙어. 알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때 왜 부식깃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부식깃? 뭐냐면 처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표면적이 넓은 땔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나무를 칼로 긁어가지고 가루를 내죠. 가루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야 불이 이렇게 불 붙어 나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항상 촉매가 됐건 반응하는 물질이 됐건 걔네들의 표면적이 넓어야 충돌 확률이 넓어지고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좋아. 됐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윤지야, 적었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데이터. 얘를 한번 분석해 보자. 이런 얘기죠. 얘를 분석해 보자.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가와 나 가와 나. 자, 가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물질 농도 어때요? 똑같죠? 물질 농도가 똑같은데 뭐만 2배로 변했어요? 바로 사용하는 촉매의 표면적만 2배가 증가했죠? 그래서 이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촉매의 표면적이 2배가 되면 반응 속도 역시 2배가 되는구나 를 가나 실험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똑같이 생긴 고체형 촉매를 2개를 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표면이 2배가 됐을 거고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가하고 다. 자, 가하고 다는 어떻게 되냐면 촉매가 동일하죠. 촉매가 동일한데 저기에 있는 산소기체의 부분함만 어떻게 됐어요? 2배가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산소기체의 부분합이 2배가 되었을 때 반응 속도가 2배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저 산소 기체의 보시다시피 차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건 이게 1이었구나. 그래서 저 산소 기체의 부분합에 대해서는 저 반응이 1차 반응이다. 됐죠? 됐죠?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이거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자, 이거 지울게. 자, 바로 상태 조건 라를 이제 분석해 보자. 우선 첫 번째 1. 산소의 부분합이 2배 증가했죠. 그죠? 2배 증가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촉매 표면적이 어떻게 됐냐면 묘하게도 1.6배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문제에 조금 더 예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촉매가 고체형이어서 얘가 정육면체라고 가정을 할 때 이 바닥면 있죠. 이 바닥면은 그릇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반응물들하고의 충돌에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반응물들과 충돌할 수 있는 면이 정육면체에서 한 면 빼고 5면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라에서도 어떻게? 요 바닥면과 동시에 요 두 촉매를 이게 기하학적으로 붙여놨다고요. 붙여놨기 때문에 요 접촉면 보이시죠? 요 접촉면까지 활용 불가능한 거지.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면은 총 몇 면인 거야? 정육면체인데 두 개니까 12면인데 거기서 12면에서 하나, 둘, 셋, 넷 빼니까 8면만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8면만 분자와 충돌이 가능하니까 바로 촉매 표면적이 가에 대해서 원래 5면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라에서는 8면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1.6배 증가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 요 라에서의 반응 속도는 원래 가에서의 반응 속도에다가 2배 곱하기 1.6 해서 3.2배의 반응 속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